양자 중첩은 가능한 그런 그 두 개의 상태 혹은 여러 개의 상태들이 중첩되어서 또 다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중첩된 상태들이죠. 여러 상태들이. 이것이 양자역학을 고전 물리학과 구분짓는 첫 번째 아주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 중첩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여러 관점들과 해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정현석입니다. 저는 오늘 양자역학과 양자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자역학이 고전물리학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역학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면 항상 같은 결과값을 얻습니다. 즉 초기 조건을 우리가 모두 안다라면은 완벽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고전물리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고전역학과는 달리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도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값은 일반적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즉 최종 측정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빛의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광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빛의 알갱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양자광학 기술은 광자를 한 개 수준에서 제어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광자 한 개를 빛의 반은 투과하고 반은 반사하는 그러한 광학적 장치 반거울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빛 알갱이가 나뉘어질 수는 없는 그런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로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 광자 검출기나 아래쪽 광자 검출기 둘 중 하나에서 검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2분의 1씩 반반입니다. 즉 어느 쪽에서 검출될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확률이 위쪽 아래쪽이 각각 50%라는 것만을 예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양자역학이 고전물리학과 다른 점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양자 중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인 성질이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계가 A라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면은 이 A와 B가 중첩된 제3의 상태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능한 상태들이 중첩되어서 또 다른 유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첩 상태는 A인지 B인지 알아보려고 측정을 할 때 A 혹은 B 상태로 붕괴되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이 물리계의 상태를 파동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함수의 붕괴는 상당히 왜 일어나는지 참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리고 갑작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 양자 중첩의 원리를 고양이와 같은 그런 거시적인 규모의 물리계에 적용하면 우리는 심지어 더 당혹스러운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의 중첩 상태인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런 제3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양자역학이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된다면 이러한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것이 슈레딩거를 포함한 과학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 양자 중첩이 무엇인가는 양자역학의 해석의 문제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확률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실제론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 양자 중첩을 이것을 하나의 확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혹은 실제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관점은 이제 코펜하겐 해석과 실제론적인 그런 해석이라는 두 개의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코펜하겐 해석 혹은 그것을 좀 이어온
그러한 양자역학의 좀 정통적인 해석이 계속해서 힘을 받아왔고 실제론적 해석의 입지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파고드는 양자역학의 또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세계 해석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세계 해석에서는 여러 개의 그 중첩된 그러한 상태들이 여러 개의 세계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리계는 그 중첩된 그러한 세계 중에 하나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들, 여러 세계들이 평행하게 다 겹쳐서 중첩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파동함수의 붕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그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붕괴 같은 그러한 현상이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은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러한 파동함수를 봤을 때는 거기는 파동함수의 붕괴 같은 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전체 그림은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좀 이상한 가정을 우리가 소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을 지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좀 이상한 가정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평행한 그런 다세계라는, 여러 우주라는 그런 더 이상한 가정을 들여온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주류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다세계 해석을 지지합니다. 양자역학이 고전 물리학과 다른 세 번째 점을 말씀드린다면요, 바로 이와 연관된 양자 얽힘입니다. 아까 양자 중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양자 중첩은 이렇게 이제 A라는 상태와 B라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얽힘은 이제 이것을 두 개의 입자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자 1과 입자 2가 있다고 할 때 입자 1은 A 상태에 있고 입자 2는 B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입자 1이 B 상태에 있고 입자 2가 A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능성이, 이런 가능성과 이런 가능성이 양자역학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입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들 사이에 비고전적인 상관관계인 비국소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거리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면서 좀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A 1번 입자의 그 상태를 관측하는 순간 2번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어떤 실체가 있는 현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그 양자 얽힘을 역이용해서요, 1935년에 역사적인 논문을 통해서 양자역학의 완전성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논문에 의해서 양자역학과 국소적 실제론, 이 뭔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 좀 밝혀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국소적 실제론이 맞는 가정이라면은 이 그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양자역학이 자연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이론이라면은 국소적 실제론이 폐기 처분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국소적 실제론 혹은 실제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살리기 위해서 숨은 변수를 도입해서 결정론적인 이론, 이 실제론은 또 결정론적인 이론입니다. 이 맥락에 따르면요, 이것을 성립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생각해 볼 때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다 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든 조건들, 모든 변수들을 다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숨어있는 변수들을 다 안다면은요, 이제 과연 내일 맑을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100%의 확률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 숨은 변수 이론의 이론 뒤에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은 변수 이론의 목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결정론적인 세계관, 실제론적인 세계관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등은 이제 양자역학의 그 확률적인 그런 성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고요. 숨은 변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확률적인 그런 성질들을 없애버리고 결정론적인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EPR의 역설에 대하여라는 이러한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벨이 196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나의 부등식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국소적인 실제론에 따르면, 국소적 실제론이 맞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부등식이었습니다. 이 부등식에는 두 개의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측정 결과는 숨은 변수에 의해서, 숨은 변수 람다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정 결과를 결정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확률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숨은 변수 람다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은 이것을 결정해주는 어떤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 변수가 뭐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론을 현재는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이론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가정에서만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룰은 뭐냐면요, 국소성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즉 앨리스의 측정 결과는 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밥의 결과도 앨리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국소적인 가정, 즉 국소성과 실제론, 이 두 개의 가정을 가지고 이러한 부등식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부등식은 바로 벨의 측정 결과들과 앨리스의 측정 결과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양이 어떠한 값, 예를 들면 2라는 값을 결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 역학으로 되돌아가서요, 양자 얽힘 상태를 이용하면은요, 이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이 2라는 값을 넘어서요, 2 루트 2.8 정도에 이르는 그러한 2라는 그 값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그러한 값을 양자 얽힘에 의하면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얽힘은 숨은 변수를 이용한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도 국소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비국소성이 맞다라면은 아주 비국소적인 그런 우주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벨의 부등식은 과학의 가장 심오한 발견이라고까지 인용이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리학은 실험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실험적으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험적 입증을 위한 도전에 나섰던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리드만과 클라우저라는 두 이 젊은 과학도들이 이러한 그 도전에 나섰고요. 이분들은 이 얽힌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두 개의 광자쌍을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드만과 클라우저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얽힘 광자쌍을 이용을 해서요, 사실은 클라우저가 이 실험의 아주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클라우저는 이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로 이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저의 기대와는 달리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는 결과, 여기 5%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벨 부등식의 허용 범위가 0에서부터 1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0.05 정도, 그 정도를 위배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클라우저의 실험에는, 프리드만과 클라우저의 초기 실험에는 좀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실험적으로.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국소성에 대한 허점입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 즉 앨리스와 밥 두 실험자들이
충분히 시공간에서 떨어져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는데 클라우저와 프리드만의 실험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루폴, 첫 번째 허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프리드만과 클라우저의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요, 광자의 그 편광이라는 그 물리량을 이제 가지고 양쪽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편광이라는 물리량이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 편광판을 뭐 이렇게 뭐 약간 비틀어서 놓을 수도 있고 뭐 수직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험하기 전에 이미 앨리스가 결정해서 어떤 그 방향으로 놓을지를 놓고 밥도 결정해서 놓고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벨의 그 조건을, 벨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개선했던 것이 아스페와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아스페는 이 측정 축의 방향이 이제 얽힌 광자쌍이 만들어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그 난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고전적인 난수에 의해서 양쪽에서 이 측정 축이 결정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얽힌 상태의 그 구현 기술을 발전시켜서 클라우저의 실험보다 한 2배 이상 큰 그런 벨 부등식 위배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실험도 앨리스의 선택과 밥의 선택 사이에 그런 통계적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고전적인 난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전적인 그러한 난수라는 게 과연 랜덤한 그 임의성을 가진 수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이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이전의 실험보다는 조금 더 통계적인 독립성을 좀 개선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허점은 통계적 독립성에 대한 허점입니다. 이것은 그 앨리스와 밥이 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 실험 결과 혹은 실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교신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우주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완벽하게 배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자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는 바로 0과 1이 그 중첩된 큐빗입니다. 고전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는 비트죠. 0 또는 1의 값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제 양자 중첩은 0과 1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큐빗을 가지고 이제 양자 컴퓨팅을 하면은 이 큐빗의 수와 질을 양과 질을 충분히 확보하면은요.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쇼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죠. 이것은 이제 현존하는 그런 암호 체계의 상당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쇼 알고리즘을 구현해내기 위한 그러한 그 양질의 큐빗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재 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잡음이나 어떤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양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정도 적당한 규모의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전도 회로 그리고 포획된 이온 또 광자 또 다이아몬드 안에 결함 중성 원자와 같은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큐빗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다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획된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어성이 매우 높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속도가 좀 느린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스템들이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시스템이 좀 무엇하고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많은 시스템들이 동시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고전적 세계관과의 충돌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벨 부등식의 위배에 따른 양자 비국소성은 실험적으로 이제 충분히 입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허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해석의 문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중첩과 얽힘은 양자 정보 기술을 위한 자원으로서 실용적 유용성을 가진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현대 양자 기술은 초기 양자역학의 개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양자 중첩과 얽힘을 만들어내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양자 중첩과 얽힘의 응용 분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양자 오류 제어와 응용 연구를 통해서 실용적 가치의 양자 기술에 다가서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톤 차일링거가 쓴 아인슈타인의 베일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노벨상 수상자인 안톤 차일링거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그리고 양자 비국소성에 대해서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